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의 농사식설, 농사에 대한 이런저런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동해와 냉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해와 냉해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빙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는 점이죠. 보통 영도에서 물어는 일죠. 빙점 이하에서 일어나는 저온 장애를 동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점 이상에서 일어나는 온도 장애들을 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해와 동해를 구별하실 때는 빙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세포 조직 내에 동결로 인한 조직의 손상, 파괴가 일어납니다. 잎이 얼었을 때 그 무른 것처럼 약간 반투명화되거나 해서 이제 말라 들어가죠. 그 조직이 얼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자, 그럼 냉해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냉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큰 온도 차이로 인해서 빙점은 아니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손상도, 조직의 손상이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기능의 상실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골병 든다고 그러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꽃눈, 잎눈, 뭐 생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온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냉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빙점 이하는 동해, 빙점 이상에서 일어나는 온도장애는 냉해, 빙점 이하에서 조직이 동결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세포가 손상이 되는, 물리적으로 파괴가 되는 그것은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겉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기능에 장애를 입거나 손실이 오는 것, 이것을 냉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해와 동해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온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식물이 저온에 견딜 수 있도록 이 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그 저온에 대한 순화만 잘 되면 정말 낮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온 순화가 일어나기 전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저온에 노출되면 빙결점 이하의 온도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온 순화란 뭐냐? 일단 그 저온에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그 저온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체내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잖아요. 냉각수를 얼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냉각수가 0도씨에서 얼 수 있지만 부동액을 넣으면 마이너스 10도, 20도까지 내려가도 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식물 체내에 부동액을 만들어서 얼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기관이 저온 순화 기관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얘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부동액처럼 세포 안이 얼지 않게 그렇게 하는가?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불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방입니다.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 그 에너지 한 저장 형태죠.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지방으로 그런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꺼내서 태워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겨울을 나는 그 월동 식물들은 겨울을 나면서 이런 불포화지방산을 계속 몸에 축적시키겠죠. 겨울을 난 월동 그 채소 중에 겨울초라든지 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먹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식물 입장에서의 부동액,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섭취했을 때도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죠. 불포화지방산 중에 생선에서 많이 나온다는 그 오메가3도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 불포화지방산, 지방산 중에 사람이 스스로 못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오메가3, 그리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식물 입장에서는 부동액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겨울 동안 만들어서 식물이 세포가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작을, 시스템을 식물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온 순화가 되기 전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버리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온 순화가 됐는데 극단적으로 온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평소에 온도가 한 10도, 영하 한 10도나 영하 5도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갑자기 이상 저온 현상으로 영하 15도, 20도가 딱 돼버리면, 내가 아무리 저온 순화가 됐다 하더라도, 부동액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액도 그 어느 점에 대해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10도까지만, 마이너스 10도까지만 견딜 수 있는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5도에는 얼게 되겠죠. 부동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저온 순화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뭐냐면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더불어 극단적인 이상 저온 같은 거, 그게 지금 그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식물이 평소에는 잘 적응해서 겨울을 나가나 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기상 현상들 때문에 예전에 없던 동해 피해, 뭐 결주들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늘이나 이런 월동작물에 대해서 부직포를 사용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 이전 영상에서도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부직포는 낮에도 온도를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도 높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밤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온도 변화를 완충을 시켜줘요. 부직포를 마늘 위에 덮게 되면 이상 저온 현상에 의해서 기온이 확 떨어지더라도 완충을 시켜줘요. 겨울에 고온 현상 때문에 낮에 너무 온도가 올라갈 때 부직포는 반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빛도 직광을 산란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완충을 해서 그 온도 변화의 폭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직포를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저온 순화 과정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대해서 좀 완충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저온 순화만 잘 된다고 해서 냉해나 동해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온 피해 중에 상해라는 것입니다. 서리에 대한 피해. 요게 이제 요것도 저온 순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조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서리, 아직 서리가 오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서리가 오면, 저온 순화가 되기 전에, 부동액을 만들기 전에 갑자기 서리가 와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조직에 손상을 입거나 동결 피해를 입겠죠. 서리는 빙점 이하에서 생기니까, 그죠? 조상이라는 피해가 있고요. 때 배출을 묶어주는 이유가 그런 빙점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기온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서리 때문에 묶어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서리 피해가 만상이라고 그래서, 늦서리, 봄이 되면 표면에 들어가 있던 식물들이 싹을 틔우거나, 그죠? 꽃눈이나 잎눈이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 매화 같은 경우는 정말 추울 때도 꽃이 핍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꽃이 핍니다.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전에 순화되었던 부동액을 만들어서 나를 보호했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바꿔서 생육 환경을 또 그 상온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고온 순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온 순화라고 한다고 하면 상온의 순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지 않아야 될 늦서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눈이나 잎눈이 추위에 피해를 입겠죠. 그게 만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도에 순화되는 어떤,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진화되어 왔던 그것들이 최근에 환경 때문에 그 양상이 바뀌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농업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완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부직포 등의 어떤 보온재를 사용해서 재배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저온 피해가 하나 있는데, 이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식용작물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목본, 과수를 포함해서 조경수, 나무들에 해당되는 건데, 동계 피소나 상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소와 상열이라고 하면 나무의 목질부는 속에 이 심재라는 부분과 겉에 살아있는 그 도간, 물이 이제 움직이는 길이 있는 도간이 있는 변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심재와 변재가 그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보이는 쪽에 있고 햇빛이 안 보이는 쪽에 있고, 남쪽 북쪽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때 팽창과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분마다 팽창이 되는 수준이 다르겠죠.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 조경수에 보면 수피가 일렬로 쭉 길게 갈라지는 상열이라는 피해가 오게 됩니다. 상열이 오게 되면 온도 변화 때문에 이 내부의 변재나 이런 것들이 팽창을 하거나 수피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일자로. 그리고 이제 뭐 동계 피소라든지 우리가 하절기에 오는 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볕댐이라고 그럽니다. 피소를 볕댐, 그러니까 화상, 뭐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타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처럼 이 개념이 또 피소하고 상열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고 할 때 뭐 좀 깊이 들어가면 그 생긴 상처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피소와 상열을 구분하는 개념은, 피소는 조직의 손상, 괴사, 그러니까 형성층이나 사부 조직이 괴사가 돼요. 식물을 계속 더 부피 생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목질부하고 그 수피 사이에 있는 사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형성층. 그 부분이 괴사를 내버립니다. 발생 부위가 불규칙하고 좀 넓겠죠. 근데 상열은 그 팽창과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손상이라 이거는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쭉 찢어지게 돼요.
가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군식이 돼 있다든지 밀식이 돼 있던 나무들, 그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다른 개체가 이게 같이 있었던 데 있는 나무를 갑자기 뽑아서 개방지에 햇빛이 바로 보이는 쪽에 딱 심어버리면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해변에서 이렇게 탁 그 나가서 몸매도 자랑하고 하는데, 햇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남자가 그 옷을 탁 벗고 해변에 나가서 1시간만 딱 있어 보십시오. 피부가 전부 벌겋게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괴사가 되는 게 피소입니다. 피소. 상렬은 이 팽창과 수축 때문에 생기는 갈라짐, 파괴죠. 파괴. 그러니까 괴사와 파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온, 그러니까 온도 장애 중에서도 저온에 대해서, 저온 장애에 대해서, 저온에서 올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동해, 냉해, 그리고 상해, 상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동해는 빙점 이하에서 얼어서 조직이 괴사하는 게 동해입니다. 빙점 이하. 냉해는 빙점 이상에서 일어나는데, 조직의 괴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능의 상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꽃눈이나 잎눈 생장점의 기능이 상실이 돼서 정상적인 생육이 안 되는 걸 또 내게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해는 그 설이에 대한 피해인데, 만상, 조상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일찍 오는 설이, 늦게 오는 설이. 마지막으로 상열 피해라고 하면 온도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그 부피의 변화 때문에 수피가 갈라지는 게 상열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개념의 그 동계 피소라는 개념이 있고, 피소와 상열을 구분하는 점은 피소는 조직의 괴사, 상체 부위가 불규칙하고 넓을 수 있다. 상열은 조직의 수축과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갈라짐이라 일자 형태로 손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4가지의 피해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응용할 수 있는 게, 나무가 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녹화마대라든지 아니면 지피라든지 이런 걸로 감잖아요. 원래 나무들은 적당한 그 저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진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늘에 부직포를 씌우는 그런 이유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자, 나무를 월동을 할 때 부직포를 활용한다면, 그걸 수피에 감아서 활용한다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막아줌으로 해서 동계 피소나 상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싼 녹화마대를 쓰는 게 아니라 흰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면 피소 같은 경우는 지면에다가 바크나 이런 유기물로 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황토약손이라고 국내에서 개발한 그 수피 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를 수도 있겠지만, 부직포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완충을 시켜서 적어도 겨울에만큼은 상열 피해나 동계 피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걸 구분할 줄 알면 스마트한 농법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팜 이런 게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센서가 지가 알아서 체크를 해서 환기를 시켜주거나 온도를 올려주고 온도 맞춰주고, 이런 것도 스마트팜이겠지만 진짜 스마트팜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이라든지 효율이 발생하는 것, 그게 스마트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스마트팜 하십시오. 생각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현상들을 알아가고 이해를 하면 정말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